불확실성이 제거되고 발생하는 상황에 따라서 전략을 만들고 따라가면 되는 거지. 뭐 여당이 되면 집값이 안정이 되고 야당이 되면 규제가 나와서 떨어지고 이런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탄핵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누가 되는 거야? 모르니까 안개 속에서 운전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일단 멈춰야죠. 우리가 전략을 좀 찾자면 거래량이 줄어드는 12월 1, 2, 3월에 집을 파는 게 좋을까요? 안 파는 게 좋을까요? 팔 이유도 없고요. 팔고 싶어도 거래량이 줄어들었다. 사람들이 다 관망으로 돌아섰다. 터무니없는 급매로 집어던지지 않는 이상 안 팔립니다. 거래량이 급감했을 때는 뭘 하려고 하지 말자. 안녕하세요. 인터뷰 진행을 맡은 카프카입니다. 오늘은 김인만 대표님 모시고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린만 부동산 경제연구소 대표 기린만입니다. 제가 한 달 만에 나온 것 같은데요. 네, 한 달 만에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한 달이 아니라 한 6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마음은 그런 마음이 드는데 네. 일단 뭐 불확실성 굉장히 커졌죠. 네. 정치적. 저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날 밤에 모임을 하고 연말이니까 우리가 모임이 많잖아요. 지하철 타고 이제 집에 가고 있는데 와이프한테 카톡이 왔습니다. 빨리 집에 오라고. 계엄이라고. 그래서 아니 무슨 우리 개가 사고를 쳤나? 이게 뭔 소리야? 라고 해서 뉴스를 보니까 정말 심각한 일이 발생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옛날 생각이 좀 살짝 나긴 했습니다. 뭐 옛날 얘기 좀 살짝 해드리면 저는 이제 계엄을 이제 2번 경험한 세대입니다. 1979년 11.6 이때 박정희 전 대통령 이제 그런 사고가 있고 그날 밤에 이제 계엄이 발생을 했는데 그때가 제가 초등학생이었거든요. 초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인가 그 정도 됐는데 계엄이 되니까요 소풍이 취소가 되더라고요. 아, 그렇죠. 가을 소풍 가는 날인데 이게 취소가 돼서 제가 울었습니다. 네. 계엄이 뭔지는 모르겠고 초등학생 어린 마음에 소풍 취소되고요. TV에서도 뭐 재밌는 만화 같은 게 다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슬펐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머릿속으로는 계엄은 슬프다 뭐 이런 기억이 아직도 남아 있는데 세월이 지나서 또 계엄이 선포가 됐고요. 지금 뭐 전체적으로 다 얼어붙었습니다. 부동산 시장도 얼어붙고요. 자영업자들도 꽁꽁 얼어붙었는데 제가 며칠 전에 횟집에 갔다 왔거든요. 제 사촌 형님이 이제 횟집을 해가지고 장사가 잘 되는 집인데 연말이니까 분위기도 볼 겸 인사도 할 겸 갔는데 6시부터 8시까지 제가 있었는데 손님이 한 테이블도 없더라고요. 장사가 잘 되는 집인데.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냐고 하니까 계엄 이후로 손님이 뚝 끊어졌다. 모두 다 여의도로 갔는지 아니면 심리적으로 위축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자영업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요. 저는 심리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투자 심리는 이 분위기에서 나 아파트 사러 갈까? 라는 마음이 그렇죠. 있는 마음도 네. 사라지겠죠. 서울 아파트 거래량도 뚝 떨어졌습니다. 보통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물론 뭐 분위기 좋을 때 우리 7월 같은 경우는 9,200건 네. 이상 거래가 됐었고요. 분위기 좀 안 좋은 뭐 10월, 11월에도 3,000건대는 유지했었거든요. 3,000 몇백 건 나왔었는데 12월 거래량이 이제 한 10일 이상 지난 12월 11일 기준으로 보니까 100건이 좀 넘더라고요. 네. 100건이면 하루에 10건이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면 올 수도 없다. 보통 3,000건이 나오려면 10일이면 300건. 아니 300건이 아니죠. 1,000건 정도. 1,000건 정도. 하루에 100건 정도 나와줘야 되는데 하루에 10건 정도 됐다는 얘기는 10분의 1 토막이 났다는 거고 3,000건대도 굉장히 낮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부동산 시장도 그냥 올 수도 없됐다. 그냥 안 산다. 그래서 아마 그 사이에 거래했던 분들이 뭐 계약하기로 했던 분들 계약금 넣은 분들이 계약을 했을 것 같고 앞으로도 더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라 그럴까요? 혹독한 겨울. 요즘 날씨는 그 정도 춥진 않잖아요. 그렇죠. 날씨는 뭐 영하 10도 이렇게 내려가지는 않은데 부동산 시장은 온도로 따져보면 영하 한 15도 정도의 한파가 지금 몰아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또 과거 탄핵 전국의 부동산 시장이 어땠는지를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2016년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절에 부동산 시장은 좀 어땠나요? 과거로 한번 가볼까요? 네. 우리가 좋은 또 매뉴얼이 있잖아요. 2016년에 네. 있었고 사실 탄핵이 2번 있었어요. 2004년도 노무현 전 그렇죠. 대통령 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부터 좀 살짝 가보게 되면 2004년도가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 2년 차에 이제 탄핵이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물론 헌재 판결은 이제 인용이 되지 않았죠. 국회에서는 이제 가결이 됐는데 그 당시 여론이 좀 달랐어요. 탄핵 반대 여론이 70% 정도.
이거는 명분이 없다. 공직선거법 위반인가 뭐 그거로 이제 탄핵을 걸었는데 사실 그 정도가 탄핵거리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국민들 다수가 반대하는 입장이었고 헌법재판소도 보수가 더 많았어요. 재판관들이. 보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당연히 거부가 됩니다. 그래서 해프닝으로 끝났는데 그때도 제가 철이 없어가지고 또 청와대 놀러러 갔어요. 탄핵 시국에 애기가 어렸거든요. 그래서 애기들 데리고 청와대 견학을 갔는데 조용하더라고. 그래서 왜 조용하냐니까 탄핵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아 맞다 탄핵이었지. 네. 그 안내해 주시는 이제 그 경호원 분이 이제 안내를 해주시다가 좀 울컥했나 봐요. 네. 탄핵 억울하게 탄핵 네. 하니까 직무 정지가 당하잖아요. 네. 그래서 힘내셔라고 그때 그 당시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니까요. 노무현 대통령이 만세 한번 불러달라고 해서 우리 애 손잡고 만세 한번 불렀던 그런 기억도 나는데 아무튼 해프닝으로 끝났고요. 2003년에 집값이 많이 올랐거든요. 많이 오르고 2004년이 주춤하던 시기인데 그게 이제 맞아 떨어진 게 물론 탄핵 전국도 영향을 주긴 했었고 다른 영향으로 2004년도 잠시 주춤하다가 2005년부터 다시 급등을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진 않은 상승장 중에 잠시 해프닝이었고요. 2004년은 이제 2016년으로 한번 가보죠.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그때 무슨 일이 있었을까? 우리 다들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잖아요. 좀만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서울은 2012년, 13년이 바닥이었습니다. 정말 분위기 안 좋았습니다. 개포주공이 뭐 5억 7천, 34평 배정받을 수 있는 물건이 5억 7천에 나오고 잠실주공 5단지가 8억 7천 정도, 전세 3억 5천, 5억은 있으면 잠실주공 5단지를 사던 시절. 저는 타임머신 탈 수 있으면 그 시절로 좀 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는데 안 좋았어요. 안 좋으니까 2013년에 뭐가 나왔어요? 뭐 양도세 5년간 면제, 취득세 연구이나 한마디로 빚내서 집 사라라는 게 2013년입니다. 2013년 나오고 이제 거래량이 좀 늘어납니다. 14년, 15년, 16년까지 집값이 올라가는데 처음 집값이 올라가면 어디서부터 올라갈까요? 아무래도 강남 3구부터 그렇죠. 올라가겠죠. 맞습니다. 핵심 지역부터 올라갑니다. 그래서 강남 집값이 막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매주 칼럼을 쓰는데 칼럼을 보니까 2016년 9월 칼럼을 보니까 강남 재건축 과열 이렇게 올라도 되나 뭐 이런 칼럼을 제가 썼더라고요. 재건축이 많이 올랐다는 얘기고 10월까지 올랐는데 이제 11월부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11.3 대책이라는 게 발표가 돼요. 박근혜 정부가 계속 규제를 풀어줬는데 2016년 11.3 대책 11월 3일에 처음으로 규제 대책이 나옵니다. 그래서 청약 조정 대상 지역 이런 게 이제 지정이 됩니다. 네. 규제 카드가 들어왔고요. 11월에 또 뭐가 있었냐면 트럼프. 그때도 트럼프가 당선이 됩니다. 네. 똑같았어요. 그때도 트럼프 저 뭐지? 어떻게 되는 거야 앞으로? 미국은 어디로 가고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걸까? 고금리 강달러로 가면 우리는 어떻게 되지?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졌던 시절이고요. 또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미국이 금리를 올립니다. 지금은 내렸는데 그때는 금리를 올렸어요. 그리고 12월 드디어 탄핵이 됩니다. 12월 9일이었던 것 같은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되고 직무 정지가 딱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게 올스톱이죠. 투자 심리가 어떻게 될까요? 위축되죠. 급격하게 위축이 됩니다. 언제까지? 3월까지. 3월이 이제 탄핵이 헌재에서 최종 결정이 납니다. 공교롭게도 이때 헌법재판소 헌재도 보수가 더 많았습니다. 네. 재판관이.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보수가 많다, 진보가 많다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법리적으로 정확히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재판관들 믿어줘야 될 것 같고요. 자, 3월 지나고 4월이 돼서 대선, 5월에 취임 문재인 대통령. 그러면서 집값이 급등하는데 제가 구체적인 데이터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데이터를 보고 좀 설명을 좀 드리면 특징이 있는데요. 12월부터 3월까지 얼어붙었다고 했잖아요. 네. 특징이 뭐냐면 두 가지를 제가 알려드릴 텐데요. 하나는 실거래가 지수를 제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실거래가 지수는 실제 거래된 가격을 가지고 이제 지수화를 한 거거든요. 흐름을 좀 살펴보게 되면 10월 문제가 생기기 이전에 탄핵되기 이전에 91.6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1월이 91.8까지 좀 더 올라가요. 이제 1월로 넘어가게 되면 91이 됩니다. 네. 91로 떨어지죠. 2월 91, 3월이 91.7, 4월이 91.9, 5월이 93.4, 6월이 95.3, 7월이 97.7 쭉쭉 올라가는데 생각해 보면 별로 안 떨어졌죠. 91.8에서 91이면 이게 뭐 살짝
살짝 조정이 됐는데 그 한마디로 집값은 별로 떨어지지 않았다. 우리가 생각하는 폭락이라든지 크게 하락을 느낄 만한 일은 없었습니다. 네. 근데 왜 우리가 얼어붙었다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거래량을 봐야겠죠. 거래량을 보면 서울 아파트 그 당시 2016년 9월 거래량이 11,306건. 지금보다는 좀 많다 그랬죠. 네. 사실은요. 우리가 2020년, 2021년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 했잖아요. 가격이 오버슈팅이 돼서 많이 올랐는데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016년, 17년, 18년이 사실 거래량 더 많았어요. 다주택자들이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던 시절입니다. 2020년, 2021년은 실수요자들이 움직였기 때문에 사실 실수요자들이 층이 넓진 않거든요. 그래서 거래량을 본다면 2016년, 17년이 훨씬 더 많습니다. 16년 앞서서 제가 9월이 11,306건, 10월이 12,146건 이 나왔는데 11월이 되니까 5,748건으로 줍니다. 11월에 앞서서 뭐가 있다고 했죠? 트럼프 불확실성 11.3 대책이 나왔다고 네. 했습니다. 미국 금리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투자 심리 좀 위축이 되죠. 12월이 4,225건 줄어들죠. 11월이 5,700, 12월이 4,200. 이제 2017년 1월로 가면 3,733건. 요즘 같은 분위기. 네. 우리 한 달 전 11월이 3,000건대였잖아요. 그 당시에 거래가 많았던 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줄어들었다는 거죠. 2월 되니까 5,737건, 3월이 8,594건, 4월이 9,360건, 5월 되니까 5월 되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할 때입니다. 네. 14,829건. 거래가 폭발적으로 늘어요. 6월 또 12,000건, 7월 14,000건. 난리가 났죠.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숫자를 말씀해 드렸냐면 거래량은 급감했죠. 네. 10,000건이 넘다가 3,000건대로 뚝 떨어집니다. 그 얘기는 거래가 안 되는 건 왜 거래가 안 될까요? 사려는 사람들이 안 사니까.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니까 매수자들이 사려고 했던 분들이 다 발을 뺍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집주인들이잖아요. 집주인들이 호가를 떨어뜨리면 집값이 떨어지는 거고요. 집주인이 호가를 안 떨어뜨리면 집값이 안 떨어지는데 실거래 지수 안 떨어졌죠. 4개월이죠. 4개월은 집주인들이 가격을 안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우리가 집주인이라도 문제가 생겼잖아요. 지금. 어떻게 할까요? 일단 버텨보는 거죠. 일단 봐야지. 네. 뭐가 뭔지 모르겠잖아요. 그렇죠. 아니 뭐 탄핵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누가 되는 거야? 모르니까 안개 속에서 운전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일단 멈춰야죠. 그렇죠. 뭐 어떻게? 그러니까 그냥 멈춰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량은 굉장히 줄어들 겁니다. 앞서서 제가 12월 거래량이 10분의 1 토막 났다고 했잖아요. 네. 12월, 1월, 2월 거래량은 아마도 3,000건이 아니라 2,000건도 안 나올 겁니다. 그 1,000건대, 1,000건대 안 나오거나 1,000건대에 아마 3월까지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가격은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 가격은 언제 떨어지느냐? 이 불확실성이 언제 제거가 되느냐? 과거에 2016년에는 3월에 제거됐잖아요. 이제 4월부터 정상화가 됐단 말입니다. 그럼 이번에도 그렇게 짧게 한 4개월 정도로 끝나느냐? 아니면 이게 장기화가 돼서 저는 상반기를 보고 있는데 상반기는 불가피하다. 우리가 거래량도 줄어들고 이제 약보합세, 네. 악세가 불가피한데 이게 하반기로 전이가 된다. 그거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이제 6개월이 중요하거든요. 우리 심리적으로 6개월이 중요한데 6개월이 넘어가게 되면 집주인들도 동요가 됩니다. 매수자들도 와 이거 답이 없네. 신경 꺼야겠다라고 신경을 끕니다. 집주인들도 일부는 아 이건 무서워서 안 되겠다. 정리해야겠다. 답이 안 나온다고 해서 이제 호가를 떨어뜨립니다. 집값이 떨어지는데 그래서 내년 상반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불확실성이 어떻게 제거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전략을 좀 찾자면 거래량이 줄어들잖아요. 거래량이 줄어드는 12월, 1, 2, 3월에 만약에 내가 집주인이에요. 네. 집을 파는 게 좋을까요? 안 파는 게 좋을까? 거래량이 줄어들었는데. 굳이 뭐 팔 이유가 있을까요? 팔 이유도 없고요. 팔고 싶어도 거래량이 줄어들었다. 사람들이 다 관망으로 돌아섰다. 발을 빼버리게 되면 팔고 싶어도 안 팔려요. 터무니없는 급매로 집어던지지 않는 이상 안 팔립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내가 던져야 될까요? 낚시로 따지면 저는 뭐 개인적으로 낚시 좋아하지는 않는데 낚시 좋아하는 사람들은 엄청 좋아하잖아요. 네. 좋아하세요? 네. 아, 요즘 여성분들이 낚시 굉장히 좋아하는데 자 낚시하러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잘 되는 날이 있고 어떤 날은 아무리 좋은 미끼를 써도 물고기가 없는 날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내년 3월까지는 물고기가 없는 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정말 좋은 일제
낚싯대를 가지고 비싼 낚싯대에 고급 미끼를 써서 집어 던진들 그게 물고기가 나올까요? 태풍이 와서 물고기가 하나도 안 나오는데 그럴 때는 뭘 해야 될까요? 그냥 집에 가서 그냥 파전 구워서 그냥 소주 막걸리 먹고 자는 게 상책입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급감했을 때는 뭘 하려고 하지 말자. 안개가 지나갈 때까지는 지금은 좀 버텨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탄핵 정국이 정리가 되더라도 네. 이제 또 대선을 치러야 되고 또 이 대선 결과가 물론 지금의 야권이 또 대선에서 이제 승리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반면에 지금의 여권이 또 대선에서 승리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가능성은 있잖아요. 가능성은 항상 있긴 한데 네네. 이제 좀 낮죠. 네. 각각 그 경우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까요? 저는 누가 되더라도 저는 중요한 거는 빨리 그러니까 이 불확실성을 빨리 탈출하는 게 중요하지. 현재의 여당이 된다, 야당이 된다. 뭐 정치 성향을 떠나서 우리가 정치 방송이 아니니까 저는 그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는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발생하는 상황에 따라서 전략을 만들고 따라가면 되는 거지. 누가 되면 큰일 나고. 예를 들어서 뭐 여당이 되면 집값이 안정이 되고 야당이 되면 뭐 규제가 나와서 떨어지고 이런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자 국정의 책임자라면 기본적인 부동산 정책의 목표는 서민 주거 안정과 집값 안정이거든요. 그렇죠. 집값 안정을 위해서 노력하는 게 국정의 책임자인데 야당일 때는 댓글도 걸고 뭐 법안 통과도 안 시켜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반대도 전략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국정 책임자가 되면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요. 이제 두 가지 시나리오를 말씀 주셨잖아요. 현재의 여당이 또 된다. 네. 확률은 굉장히 낮을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상. 근데 또 모르죠. 확률은 또 있는 거니까. 네, 뭐 그럼요. 1%라도 확률이 있는 거니까요. 또 모릅니다. 뭐 그 야당 대표의 법률적인 리스크 뭐 이런 네. 부분도 있잖아요. 있기 때문에 모르는데 여당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현재의 정책이 거의 바뀌지 않고 그대로 그대로는 가는데 이제 정치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막 여론이 아니 탄핵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시나리오입니다.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수도 있는데 하나는 탄핵이 됐을 때 헌재에서 인용이 돼서 대선을 치러서 여당 야당 새로운 대통령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헌재에서 안 될 수도 있어요. 탄핵이 인용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아니 법리적으로는 가능성이 아니라 법리적으로는 반반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게 계엄이 무조건 내란이고 무조건 탄핵 사유라고는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법리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감정하고는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대통령이 그대로 이어진다. 첫 번째 시나리오를 따져볼까요? 탄핵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국회에서는 가결이 됐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야 이거 탄핵 아니야. 노무현 대통령 시절처럼. 네. 그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될까? 그렇게 되면 이제 극심한 여의도는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막 매일 막 양쪽에서 보수 진보 와서 막 맨날 집회하고 국회 민생법안 처리가 될까요? 안 되겠죠. 완전 전쟁터 같은 네. 한 남은 2년 임기가 전쟁터가 될 겁니다. 모든 민생법안 올스톱 불확실성 이것도 불확실성이라고 저는 봅니다. 아무런 정책의 추진이 안 되겠죠. 국회의 도움을 받지를 못하는데 법률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면 행정부에서 해야 되는데 국민의 지지를 가 높지 않은 정권이 2년을 일관성 있게 강한 추진력으로 정책을 실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굉장히 부동산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힘이 빠지는 추진력이 떨어지는 상황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시나리오는 이제 됐습니다. 탄핵이. 네. 탄핵이 돼서 대선을 했는데 이제 두 번째는 뭐 확률은 낮지만 지금의 여당이 됐다고 생각은 해보죠. 뭐 확률은 있으니까 됐다고 하면 정책은 거의 뭐 일관성 있게 진행하려고 할 텐데 아마 야당에서 지금처럼 그런 협조적인 정책 법률 뭐 통과를 하거나 이런 거는 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좀 감정이 좀 남아 있을 네.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인데 그럼 지금하고 좀 비슷한 상황? 계속 그러니까 대통령은 바뀌었는데 또 전체적인 분위기는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처럼 뭐 일기 신도시 진행하고 그린벨트 네. 진행하고 공급 기조 그대로 이어갑니다. 오늘 또 국토부에서 뭐 발표를 했더라고요. 일관성 있게 진행을 하겠다. 공급 대책은 차질 없이 진행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뭐 여당에서 대통령이 나오면 여전히 뭐 공급은 누가 되더라도 서울은 공급이 부족하니까 네. 공급 대책 꾸준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되는데 그래도 혼란? 그러니까 다이내믹한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정책 기조가 어차피 뭐 같은 당에서 당선이 됐는데 갑자기 정책이 일기 신도시 안에
그린벨트 안에 뭐 종부세 강화할 거야. 뭐 이런 정책들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처럼 갈 거다. 좀 힘이 빠지는 약간 좀 그런 상황이 될 것 네. 같고, 세 번째 안은 이제 야당이 되는 겁니다. 뭐 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이재명 대표가 유리할 수도 있고, 또 뭐 법률적인 리스크가 생긴다면 또 다른 분 제3의 누군가가 될 수도 있는데, 야당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기존에 있던 정책들이 많이 바뀌겠죠. 많이 바뀌겠죠. 근데 바뀌는 게 있고 안 바뀌는 게 있는데, 네. 바뀌는 거는 뭐가 바뀔까요?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면 문재인 시즌 2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은 뭐 했을까요? 공시가격 현실화. 왜 공시가격이 집값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집값의 70% 수준밖에 안 되는 거야. 90%로 올려야지. 그게 현실화거든요. 윤석열 정부에서 현실화 폐기하겠다고 했는데, 폐기하는 거를 폐기하겠죠. 그러면 다시 90%로 올라가는데 시동을 걸 겁니다. 공시가격이 플러스 알파로 더 올라가죠. 2025년 공시가격은 끝났고 2026년부터 다시 공시가격 올라갑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또 강화하겠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또 하겠죠.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 무력화시켰던 부분, 또 종부세에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다시 또 올리고, 뭐 여러 가지에서 세금 부담 늘어나고 뭐 대출 규제 강화되는 기조 유지가 될 겁니다. 네. 근데 공급 대책은 좀 달라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공급이 부족해서 난리가 났잖아요. 그렇죠. 사실상 문재인 정부가 가장 국민의 심판을 많이 받았던 게 집값이잖아요. 부동산 문제 아니었으면 사실은 정권 교체가 안 됐을 수도 있는데, 네. 아마 그분들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뼈아픈 부분이 부동산입니다. 그러면 두 번 다시 이거를 반복을 하면 안 되잖아요. 뭐 정치는 모두 똑같잖아요. 다음에도 또 하고 싶은데, 그렇다면 집값 안정에 총력 투쟁을 할 것 같고요. 그래서 반면 교사를 한다면 사실 이렇게 반시장적인 정책을 하면 안 되는데, 또 성향이 있기 때문에 앞서서 말했듯이 그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라든지 뭐 종부세라든지 뭐 이런 정책들은 할 것 같습니다. 시장, 그리고 또 세입자를 위한 정책, 임대차법. 네. 윤석열 정부는 임대차 입법 뭐 폐지를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안 됐는데, 다른 반시장적인 정책도 또 나올 수도 있고. 근데 공급 대책은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 공급 대책은 이제 두 종류가 있잖아요. 그린벨트 네. 플러스 하겠다. 3기 신도시는 당연히 진행되는 거고요. 또 하나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됐던 게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되자마자 만세 잔치를 벌리다가 갑자기 계엄 전국으로 가면서 찬물이 그냥 확 해서 전기가 나가버려. 한마디로 그겁니다. 파티 이제 사이키 막 돌리다가 전기가 나가서 다 꺼져버렸어요. 야, 우리 집에 가야 되냐? 갑자기 분위기가 조용해진 상황인데, 1기 신도시가 어떻게 되는지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1기 신도시? 그래도 진행은 되지 않을까요? 어차피 공급 문제니까. 맞습니다. 정확하십니다. 야, 요즘 잘 맞추시네. 1기 신도시 그대로 진행됩니다. 왜? 대선 시절에 윤석열 후보, 그 당시에 네. 이재명 후보 두 분 공통 공약 사항이 1기 신도시 재건축이었습니다. 지금 철도 지하화 있잖아요. 네. 국토부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한다고 하거든요. 그 철도 지하화도 윤석열 후보, 이재명 후보의 공통 사항이었어요. 그러니까 비슷했어요. 서로 약간 좀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좀 뺏긴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이런 정책들은 추진될 가능성이 높고, 1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공급을 일단 늘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정치 공학적으로 1기 신도시를 안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와, 이게 30만 호 정도 되잖아요. 네. 가족 구성을 3인 가족으로 따져도 한 100만 명 정도 되는데, 굳이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안 해서 그 100만 표를 자극할 이유가 없죠. 이유가 없잖아요. 네. 아니 저라도 왜? 안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공급도 늘려야 되고 1기 신도시 주민들의 그 삶의 주거의 질도 향상시켜줘야 되는데, 그걸 굳이 안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대통령이면요, 저는 선도지구 더 지정합니다. 저랑 같은 생각 하셨네요. 그렇죠. 야, 우리 포퓰리즘이 좀 있네. 왜? 네. 뭐 어차피 빨리 안 되는 건 뭐 나는 1기 신도시 더 지하철역마다 그냥 다 지정해줘 버립니다. 어차피 할 거니까. 이주 대책 만들면 되죠. 이제 시간은 대신 뭐 2027년 착공, 30년 완공, 이런 거는 너무 무리하고 한 10년 정도 계획을 잡고 밀어붙입니다. 그리고 이건 될 수 있죠. 그냥 추진이 아니라 공공 주도로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전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재개발도 공공 주도, 공공 재개발 이런 거 많았잖아요. 1기 신도시도 공공이 주도해서 조합원들의 협조를 받아서 공공이 야, 우리한테 좀 넘겨봐. 우리가 빨리 진행하고 나눠줄게. 라는 식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그래서 속도 면에서 본다면 민간에 맡기는 것보다 공공이 주도하는 게 빨라질 수는 있거든요. 단
전제 조건은 신뢰죠. 조합원들이 야, 니들 믿고 이거 맡겨도 되겠냐? 안 될 것 같은데 이제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방식은 좀 달라질 수는 있으나 1기 신도시는 차질 없이 진행된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그게 3년 만에 되는 건 아니고 적어도 그래도 10년 이상은 걸리겠으나 추진은 되니까 걱정할 필요는 없다. 단 2027년 착공, 2030년 완공은 원래 안 됐는데 더 안 된다는 점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런 국내 정치적 리스크 때문에 이번에 많은 분들이 그 요즘 잘 나가고 있는 미국 주식 쪽이나 또 가상화폐 쪽 투자로 많이 옮겨가시고 그래서 또 국장이 많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게 계속 가상화폐하고 미국 주식이 흐름이 좋으면 이 국내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부동산에도 영향이 있고 부동산을 떠나서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주겠죠. 아니 우리 자본 유출이잖아요. 네. 굳이 따지자면 주식이라는 게 뭐 단순히 오르고 내리고의 투자 대상을 떠나서 국내 주식을 사면 그 돈이 국내 기업한테 가서 국내 기업은 자본력이 커지니까 재투자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미국으로 한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뭐 엔비디아나 테슬라나 미국 회사의 돈을 네. 들어간다는 거죠. 미국은 더 잘 사요. 안 그래도 잘 사는데 더 잘 살고 우리나라 기업들은 지금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 대한민국의 대기업들도 힘들거든요. 최근에 롯데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는데 롯데만 힘든 게 아니잖아요. 신세계도 힘들고 삼성도 힘들고 LG도 힘들고 대기업도 SK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다 힘들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국가적으로 굉장히 좀 비상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투자자들이 미국이 아닌 국내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뭔가 그런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고 코인도 마찬가지인데 자 어떻게 됐든지 간에 돈이 많이 유출이 되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마이너스입니다. 굉장히 위기 상황이라는 건 우리가 좀 알고는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자 부동산 시장 입장에서 본다면 과연 이게 좋은 일일까 안 좋은 일일까? 직접적으로 본다면 최근에 강남의 원베일리 아파트 네. 누가 샀냐? 그러면 코인으로 돈 버신 분이 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 미국 주식이든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든 코인에 투자를 하든 투자는 했어요. 네. 나중에 차익 실현을 할 수 있잖아요. 차익 실현하면 그 돈이 미국에 있을까요? 한국으로 올까요? 한국으로 오죠. 한국으로 오죠. 그럼 그분은 차익 실현한 돈을 다시 또 재투자를 할까요? 아니면 다른 투자를 할까? 아무래도 이제 위험성이 큰 자산에서 옮길 때는 안전한 자산에 투자를 그렇죠. 그러면 저라도 1억을 투자했는데 예를 들어서 50억이 되거나 100억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100억을 다시 가상화폐에 재투자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일단 만약에 제가 1억을 투자해서 100억을 벌었다면 반을 뚝 떼서 국내 부동산 하나 사고 나머지 50억을 가지고 뭐 코인에 투자를 하든 미국 주식에 투자하든 투자를 하겠죠. 그러면 부동산 입장에서 본다면 요즘 이런 말이 있잖아요. 코인하고 부동산은 가치는 한 배를 탔다. 코인 잘 되면 좋겠다. 근데 부동산도 모든 부동산이 아니죠. 어디? 좋은 부동산. 네. 한강 벨트에. 코인으로 1억 번 사람이 나 코인 1억 벌었으니까 수도권 외곽에 소형 아파트 하나 사야지. 이런 수요는 크지 않은 것 같고요. 코인으로 한 1% 정도 수익을 많이 보신 분들은 좋은 데를 삽니다. 네. 한강 벨트의 인기 단지. 그래서 양극화라고 하잖아요. 코인의 힘은 양극화의 플러스 한강 벨트에 있는 고가 부동산에 좀 집중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고가 부동산의 입장에서는 코인이 잘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고가가 아닌 수도권 외곽이거나 지방 같은 경우는 오히려 코인이 올랐다고 해서 크게 득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양극화긴 한데 우리나라 경제보다는 부동산이 그나마 안전자산을 투자를 할 수는 있으니까 좀 긍정적이지만 이런 수요들이 많아진다면 저는 자금 유출이 되면서 지금 굉장히 사실 저는 굉장히 걱정되고 최근에 들리는 얘기는 국내에 이제 여러 가지 불안하고 뭐 시국이 불안하고 하니까 국내 부자들도 일부는 자금을 외국으로 좀 나쁘게 말하면 유출, 좋게 말하면 투자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중국도 요즘 좀 안 좋잖아요. 많이 안 좋죠. 많이 안 좋잖아요. 중국 부자들은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안 있죠. 돈을 빼죠. 네. 돈이 있으면 내 거 지키는 게 중요해요. 가질수록. 그러면 최근에 제가 몇 달 전에 중국에 이제 한 부자를 만났는데 뭐죠 통역하시는 분하고 네. 같이 와서 만났는데 국내 부동산 하나 사고 싶다. 고가 주택을 하나 사고 싶다고 해가지고 제가 알아봐 드린 적이 있는데 야 고가 주택은
보기도 어렵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아파트 보러 가면 집 좀 보여주세요라고 하면 부동산에서 빈집 해가지고 언제 보실래요 해서 약속 잡잖아요. 고가 주택을 보러 가니까 일단 안 보여줘요. 안 보여주고 뭘 요구를 하냐면 정말 네가 살 사람이 맞냐. 계좌 인증을 해야 되나요? 네. 통장 깔아. 너 그냥 집만 구경할 것 같으면 보지 마. 그런 사람 필요 없어. 그냥 가. 안 팔아도 되니까 가. 너 정말 돈 있는 사람 맞아. 그래서 통장을 열어보라고 합니다. 제 통장을 열어볼 수는 없고. 네. 그래서 해서 확인을 했어요. 여차 해가지고 확인해가지고 돈 많대. 그래서 이제 보러 갔는데 집이 정말 좋더라고요. 와, 그런 고가 100평 정도, 200억 정도 하는 오. 고급 주택은 저는 처음 봤는데 제가 어떻게 200억 주택에 살면 제가 여기 나오지도 않죠. 200억 주택을 보러 갔는데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크고 한 100평 정도 되는데 층고도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와 정말 기가 막힌 파노라마 뷰가 나오는 막 이런 멋진 아파트인데 집이 좁다고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이 좁대요, 100평. 네, 그래서 계약은 못했는데 100평이 좁답니다. 그래서 이게 상대적인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현장 부동산들이 왜 그렇게 통장을 보여달라 그러고 그렇게 행동을 할까요? 몇 번 당했거든요. 뭘 당했냐면 계약 해지. 계약을 했는데 잔금을 못 치는 거예요. 실제로. 특히 이제 중국 쪽에 그게 많다고 합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부동산을 구입하시는 분들의 한 55% 정도가 중국입니다. 한 2%, 20%대가 이제 미국, 나머지가 이제 캐나다, 호주, 뭐 대만 뭐 이렇게 되는데 중국이 많아요. 근데 왜 계약 해지가 될까요? 계약금만 해도 200억이면 계약금을 20억 내야 돼요. 그렇죠. 계약 해지가 돼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게 알아보니까 자금 유출하면 중국 정부는 네, 가져가세요. 할까요? 아니면 단속을 할까요? 단속하겠죠. 단속을 하다가 계약을 하고 잔금을 빼야 되는데 걸리면 무산. 그래서 중국에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네. 있다고 합니다. 돈은 부자들은 빼가려고 하고 중국 정부는 단속을 해서 자금 유출을 막고 지금 그런 상황들이 중국에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안 좋다는 얘기예요. 중국의 미래가 부자들도 판단을 하겠죠. 아니 사실 자기 나라가 편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잘 살 수 있으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데 불안하니까 미국, 뭐 두바이 이런 데 집도 사고 국적 세탁. 중국도 이제 국적을 세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돈 있는 사람들 중에 중국 국적이 아닌 네. 다른 나라 국적을 취득합니다. 불안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돈이 빠져나간다는 얘기는 저는 좀 중국보다는 우리가 나으나 우리도 부자들이 볼 때는 굉장히 좀 불투명하게 앞으로 미래를 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치적으로 보면 지금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졌는데 저는 여당 야당을 떠나서 뭐 그거는 이제 정치적인 알아서 할 일이고 국가 경제나 우리 민생 경제를 생각한다면 여당 야당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빨리 불확실성 해결이 되고 온 힘을 다해서 사실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에요. 저는 장기 침체에 이제 발은 들어갔다고 생각하는데 늪에 더 빠져서 완전히 들어가느냐 그래도 탈출이라도 하려고 노력을 하느냐의 지금 갈림길인데 우리가 지금 정치적으로 막 대립을 하고 있잖아요. 아니 온 힘을 합쳐서 탈출해도 모자랄 시국에 지금 대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깝고요. 네. 이 시기가 정말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불확실성 제거가 되고 온 힘을 다해서 여당, 야당, 국민, 정부 모두 다 힘을 합쳐서 빨리 장기 침체 길목에서 빨리 탈출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지금 발목은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처럼 한 잃어버린 20년, 30년에 발목은 들어갔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제 장기 침체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